54세 민수는 요즘 자주 같은 꿈을 꿨다. 좁고 긴 복도 끝에 문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달려가도 그 문에 닿지 못하는 꿈이었다. 문은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이는데 이상하게 끝까지 멀어졌고 그는 헐떡이며 뛰다가 늘 같은 순간에 눈을 떴다. 새벽 5시쯤 목 뒤가 식은땀으로 젖은 채로. 한때 그는 문을 여는 쪽의 사람이었다. 누군가 문제를 안고 오면 방법을 찾았고 거래가 막히면 말을 풀었고 사람 사이가 꼬이면 적당히 웃으며 중간을 정리했다. 작은 인테리어 자재 유통회사를 오래 다녔고 거래처 사람들은 그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다. 말보단 손이 빠르고 손보단 판단이 빠르다고. 그런데 요즘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자기 자리가 조금씩 밀려나고 있다는 걸 느꼈다. 회사에는 젊은 팀장이 새로 왔다. 32, 깔끔한 셔츠, 빠른 말, 태블릿으로 모든 걸 정리하는 타입이었다. 그는 회의 때마다 효율과 속도를 말했다. 데이터를 보고 움직여야 하고 감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민수는 꼭 자기 시대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는 기분이었다. 예전에는 거래처 사장이 어떤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는지만 들어도 이 계약이 될지 안 될지 감이 왔다. 현장의 자재 한 번만 들여다봐도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회사는 그런 걸 감이라고 불렀고 감은 믿을 수 없는 구식 방식으로 취급받았다. 집에서도 비슷했다. 아내는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한 뒤로 늘 바빴고 대학 졸업을 앞둔 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말수가 줄었다. 고등학생 아들은 하루 종일 이어폰을 꽂고 살았다. 식탁에 둘러앉아도 다들 각자 할 말만 하고 끝이었다. 민수는 어느 순간부터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설명해도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다. 오랫동안 거래하던 중견 건설사와의 납품 계약이 걸린 자리였고 잘 되면 반년치 매출이 안정될 만큼 큰 건이었다. 민수는 그 거래처 과장을 10년 넘게 알아왔다. 성격도 알고 좋아하는 말투도 알고 언제 자존심을 세우고 언제 계산기를 두드리는지도 알았다. 그래서 그는 회의 전에 팀장에게 말했다. 이번 건은 너무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숫자 먼저 들이대면 오히려 뒤로 빠질 사람입니다. 먼저 현장 얘기부터 꺼내야 해요. 지난번 누수건 때문에 아직 마음 상해 있어요. 그러나 젊은 팀장은 웃으며 대답했다. 선배님 방식도 이해는 하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감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이번엔 제가 준비한 대로 가보시죠. 회의는 민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팀장은 숫자를 잘 보여줬고 자료도 깔끔했다. 그런데 상대편 과장의 표정은 점점 굳었다. 민수는 옆에서 그 미세한 변화를 읽고도 끼어들 타이밍을 잡지 못했다. 회의가 끝난 뒤 상대는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내부 검토해보조라고 말했지만 민수는 그 말이 사실상 거절에 가깝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정말 이틀 뒤 계약은 다른 업체로 넘어갔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대표는 회의실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분위기는 냉랭했다. 이번 계약을 놓치면 회사 자금 흐름이 꽤 어려워진다는 건 모두 알고 있었다. 대표는 자료를 넘기다가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 정도 큰 건이 왜 날아갔는지 누가 설명 좀 해봐요. 젊은 팀장은 처음엔 시장 상황을 얘기했다. 경쟁사 단가, 내부 승인 구조, 예상보다 보수적인 발주처 분위기. 그런데 대표는 듣다가 민수를 쳐다봤다. 민수 씨, 오래 봤잖아요. 이번 거래처 성향 제일 잘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 질문은 마치 준비된 칼처럼 날아왔다. 민수는 순간 멈칫했다. 사실은 말하고 싶었다. 내가 처음부터 말했다고. 이건 숫자 밀어붙일 자리가 아니라고. 그런데 옆에 앉은 팀장의 굳은 표정이 보였다. 젊은 팀장도 지금 이 자리에서 버티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다.
민수는 잠깐 입술을 다물었다가 대답했다. 제 판단도 부족했습니다. 미리 더 강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 말에 대표는 더 화를 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면서도 못 막았다는 거예요?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날 이후 회사 분위기는 이상해졌다. 젊은 팀장은 민수에게 더 공손해졌지만 오히려 그게 더 어색했다. 대표는 중요한 자리에서 민수를 슬쩍 빼기 시작했다. 사무실에서는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민수는 알아차렸다. 이제 회사는 자기를 경험 많은 사람보다 결정적일 때 무른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걸. 그날 퇴근길에 그는 일부러 집에 바로 들어가지 않았다. 차를 몰고 한강변 공영주차장에 세워두고 한참 앉아 있었다. 라디오에선 웃긴 사연이 나왔고 어디선가 치킨 냄새도 났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자기와 상관없는 세상처럼 느껴졌다. 그는 핸들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다 문득 자기 손을 내려다봤다. 넓고 거칠고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이 박힌 손이었다. 한때는 이 손으로 샘플 자재를 직접 옮겼고 현장에서 먼지 뒤집었으며 문제를 해결했다. 거래처 사장이 화를 내면 차분하게 커피부터 건네던 것도 이 손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자꾸만 이 손이 시대에 뒤처진 사람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앱도 느리고 보고서도 늦고 말도 세련되지 못한 사람.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 손에 뭐가 남아있긴 한 건가.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왔다. 15년 전 함께 일했던 현장 소장 출신 박상무였다. 지금은 작은 리모델링 회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오랜만이야, 민수 씨. 다름이 아니라 나 좀 도와줄 수 있나 해서. 민수는 반쯤 반가웠고 반쯤 경계했다. 옛사람의 전화는 대개 안부보다 부탁이 먼저인 경우가 많았다. 무슨 일인데요? 박상무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다. 우리 지금 오피스텔 통매입해서 리모델링 들어가는 건 하나 있는데 자재 납품 라인이 꼬였어. 단가 맞추는 것도 문제인데 현장 소장하고 시행사 대표가 완전히 틀어졌어. 말이 안 통해. 민수 씨처럼 둘 사이 중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해. 민수는 웃으며 둘러댔다. 저 이제 그런 사람 아닙니다. 회사 다니느라 바빠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계속 흔들렸다. 한동안 누구도 그를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다. 둘 사이 중간을 잡아줄 사람. 문제를 풀 사람. 자기 손에 뭔가 아직 남아있다고 전제하는 말. 그 한 문장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그 주 주일 예배에서 목사는 모세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고 모세는 그저 지팡이라고 대답했지만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 길을 내셨다는 말이었다. 사람은 자기 손에 오래 쥔 것을 너무 쉽게 하찮게 여긴다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가치 없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고 했다. 민수는 설교를 듣다가 괜히 고개를 숙였다. 바로 며칠 전 한강변 주차장 안에서 자기 손을 보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내 손에 뭐가 남아있긴 한 건가? 목사는 계속 말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장 먼저 무시하는 사람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 때가 많다고. 그러면서 덧붙였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라고 해서 내 감정대로 휘두르면 안 됩니다. 그때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상하게 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 문장이 이상하게 마음을 찔렀다. 민수는 자기가 지금까지 회사에서 늘 참고 양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다. 아들이 진로를 바꾼다고 했을 때 그것도 끝까지 못하겠지라고 차갑게 말하던 순간 딸이 시험 떨어지고 방에 들어가 울 때 세상에 쉬운 게 어딨냐고 먼저 말하던 순간 아내가 가게 정산이 힘들다고 하소연했을 때 그럴 줄 알고 말렸잖아라고 쏘아붙이던 순간들. 그는 그걸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조급함과 무력감이 말끝마다 묻어 있었는지도 몰랐다.
자기 안에 쓴 기운이 늘 제일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찔렀던 것이다. 며칠 뒤 큰일이 터졌다. 아들이 경찰서에 있다는 전화가 온 것이다. 민수는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다. 그런데 정말이었다. 아들이 친구 차를 운전하다 골목길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냈고 상대 운전자가 크게 다친 것은 아니지만 무면허 운전 문제가 얽히며 일이 복잡해졌다. 아들은 겁에 질려 있었고 같이 있던 친구는 부모에게 먼저 연락도 못하고 울고 있었다. 민수는 파출소로 달려가면서 속이 뒤집혔다. 화가 치밀었다. 분노, 수치심,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놈이 끝까지 사고를 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데 넌 대체 뭐 하자는 거냐? 파출소 문을 열자 아들이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 순간 민수는 거의 본능처럼 소리를 치려 했다. 그런데 아주 짧은 순간 주일에 들었던 설교 문장이 번개처럼 스쳤다. 지팡이를 감정대로 휘두르면 안 된다. 그는 이를 악물고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 손이 떨렸다. 당장 화를 내고 싶었지만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건 이미 겁먹은 아이였다. 더 때리듯 말하면 이 상황이 풀리는 게 아니라 더 꼬일 것 같았다. 결국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다친 사람은 많이 안 다쳤대? 아들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다. 크게는 아니래. 근데 아빠 미안해. 민수는 그 말에 더 화가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날 밤 그는 병원과 보험과 합의 문제로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상대 운전자는 다행히 큰 골절은 없었지만 치료와 합의가 필요했다. 문제는 아들과 함께 있던 친구 집이 보상 문제를 회피하려 든다는 데 있었다. 책임 소재가 꼬이기 시작하면 서로 남 탓만 하게 마련이었다. 그때 민수는 이상하게도 머리가 차분해졌다. 누가 먼저 격해질지, 누가 어느 순간 말을 비틀지, 어떤 말부터 꺼내야 상대가 문을 닫지 않을지 감이 왔다. 오랫동안 거래처 사이에서, 현장 사람들 사이에서, 숫자와 자존심이 얽힌 자리에서 버텨온 감각이 살아났다. 그는 상대 운전자에게 먼저 사과했고 변명보다 치료를 우선하겠다고 말했다. 친구 부모와도 감정 섞인 싸움을 피하고 기록을 정리해 책임을 나눴다. 병원비와 수리비 문제도 차근차근 풀었다. 그 과정에서 아내가 놀란 얼굴로 말했다. 당신 요즘 회사 얘기할 때보다 이럴 때 훨씬 침착하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 그러게. 나한테 아직 이런 게 남아 있었네. 그런데 인생은 꼭 그렇게 숨 돌릴 틈을 안 줬다. 아들 문제를 겨우 정리할 즈음 회사에서 또 한 번 사고가 터졌다. 젊은 팀장이 담당하던 현장에 잘못된 자재가 납품된 것이다. 색상 코드 하나가 바뀌는 바람에 이미 시공된 벽체 절반을 다시 뜯어내야 할 상황이 됐다. 시행사 대표는 난리를 쳤고 현장 소장은 욕설을 퍼부었다. 대표는 전 직원을 불러 상황을 수습하라고 했고 팀장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누구든 이번 일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거래처 하나가 통째로 날아갈 판이었다. 민수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공기부터 달라지는 걸 느꼈다. 분노, 책임 회피, 불신. 다들 소리는 크지만 누구도 상대 말을 들을 생각은 없는 상태였다. 젊은 팀장은 계속 죄송하다고 했지만 그 말은 이미 아무 소용이 없었다. 시행사 대표는 당장 손해배상 이야기를 꺼냈고 현장 소장은 밤새 공정이 밀린다고 윽박질렀다. 민수는 한동안 말없이 서서 사람들 얼굴을 봤다. 예전 같으면 자기 방식이 맞다는 걸 증명하려고 먼저 나섰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조급하게 해결사처럼 뛰어들지 않았다. 먼저 상대가 제일 두려워하는 지점을 읽었다. 시행사는 일정 지연에 따른 손해가 무서웠고 현장은 재시공 인력 확보가 문제였고 팀장은 대표에게서 잘릴까 겁먹고 있었다. 민수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잘못 따지는 건 지금 하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3가지예요. 오늘 안에 재시공 가능 구간 정리, 내일 오전까지 대체 자재 확보,
그리고 비용 분담 구조 임시 합의. 이 세 개부터 합시다. 사람들은 잠시 멈췄다. 민수는 계속했다. 현장 소장님, 지금 제일 급한 구간부터 표시해 주세요. 시행사 대표님, 손배 얘기는 문서로 정리하되 공정 복구 계획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은 지금 죄송하다는 말 그만하고 자재 창고부터 다시 확인해요. 이상하게도 그 말은 먹혔다. 누군가는 강하게 중심을 잡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민수는 그제야 자기 안에 오래 묻혀있던 감각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분명히 느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다음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젊은 팀장은 거의 무너질 듯 보였다. 손이 떨리고 말을 자꾸 놓쳤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솔직히 말하면 한 구석에서는 시원하기도 했다. 그래, 내가 무시하던 구식감이 결국 필요해졌지. 이제 알겠지. 그 유치한 우월감이 아주 잠깐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다시 설교 말씀이 떠올랐다. 하나님이 주신 걸 내 감정으로 휘두르면 사람을 다치게 한다. 그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나이 먹어도 사람 속은 참 별 수 없구나. 민수는 팀장을 따로 불러냈다. 힘들지? 팀장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그때 회의 때도 제가 너무... 민수는 말을 끊었다. 지금 그 얘기할 때 아니다.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무너질지 배울지야. 팀장은 아무 말도 못했다. 민수는 조금 천천히 말했다. 실수는 할 수 있어. 근데 실수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자존심 지키는 게 아니라 상황 보는 거야. 사람 표정 보고 어디가 제일 급한지 보고 말 순서 정하고. 숫자는 그 다음이야. 그 말은 훈계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하게 나왔다. 민수 자신도 놀랄 정도였다. 예전 같았으면 이럴 때 반드시 한마디 더 찔렀을 것이다. 내가 말했잖아. 너는 아직 멀었어. 그런 말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자기 손에 남아있는 걸 누군가를 눌러 이기는데 쓰고 싶지 않았다. 며칠 동안 현장을 수습한 끝에 문제는 가까스로 정리됐다. 재시공은 이틀 만에 끝났고 시행사도 강경 대응해서 한 발 물러섰다. 대표는 오랜만에 민수를 따로 불렀다. 솔직히 이번엔 민수 씨가 살렸어요. 그 말은 분명 기분 좋은 말이어야 했다. 그런데 민수는 이상하게 예전만큼 들뜨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해졌다. 자기가 살린 게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자기 손에 아직 남겨두신 어떤 것을 이번에 다시 꺼내 쓰게 하신 것 같았다. 그리고 그걸 잘못 휘둘렀다면 분명 누군가는 또 다쳤을 것이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랜만에 딸 방 앞에 섰다. 딸은 책상에 앉아 문제집을 펴놓고 있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다. 민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다. 공부하냐? 딸은 무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참 서 있다가 말했다. 힘들지? 딸은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곧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실 너무 무서워. 또 떨어질까봐. 나 진짜 이 길 맞는지도 모르겠고. 예전 같으면 민수는 원래 다 그런 거야 라거나 버텨야지 어쩌겠냐는 말부터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가만히 딸 말을 들었다. 한참을.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아빠가 자꾸 해결책부터 말해서 미안하다. 사실 아빠도 요즘 내가 뭐가 남아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서 흔들렸거든. 근데 없어 보이던 것도 다시 쓰일 때가 있더라. 그러니까 너도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딸은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봤다. 민수는 민망해서 괜히 웃었다. 이게 위로가 되는 말인진 모르겠다. 딸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조금은 돼. 며칠 뒤 박 상무에게 다시 전화가 왔다. 그래서 생각해봤나? 우리 일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이번에는 민수가 오래 망설이지 않았다. 본업을 당장 그만둘 수는 없었지만 주말과 저녁에 자문 형식으로 돕는 건 가능할 것 같았다.
무엇보다 이번엔 그 부탁이 단순한 부업 제안처럼 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라고 다시 물으시는 것처럼 느껴졌다. 민수는 대답했다. 해보죠. 대신 예전처럼 아무렇게나 하진 않을 겁니다. 박상무가 웃었다. 민수 씨가 원래 아무렇게나 하던 사람이었나? 민수도 웃었다. 아니요. 요즘은 좀 더 조심하려고요. 처음 나간 현장은 생각보다 더 엉망이었다. 시행사 대표와 현장 소장은 서로 얼굴도 보기 싫어했고 자재 납품표와 실제 시공분이 안 맞아 하루에도 3번씩 싸움이 났다. 심지어 건물주 가족까지 끼어들어 자기들끼리 다른 말을 했다. 민수는 그 상황을 보며 묘하게 정신이 맑아졌다. 젊었을 땐 이런 현장이 지긋지긋했는데 이제는 사람들 말투만 들어도 어디서 꼬였는지가 보였다. 그가 첫날 한 일은 대단한 해결책을 내놓는 게 아니었다. 그냥 사람들을 오래 듣는 일이었다. 누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누가 무엇 때문에 더 크게 말하는지, 누가 진짜 결정권자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야 한 문장씩 정리했다. 지금은 감정 말고 순서를 정합시다. 지금 필요한 건 책임 공방이 아니라 누수 막는 일입니다. 나머지는 문서로 남기죠.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었다. 화려하지도 않고 젊지도 않고 최신식 자료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민수는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이제 그는 자기 능력을 증명하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대를 누르려고도 자기를 빛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고 순서를 세웠다. 예전에는 같은 재능을 갖고도 자기 억울함과 자존심이 묻어나서 자꾸 말끝이 날카로워졌는데 이제는 그걸 조금 덜 휘두르게 된 것 같았다. 그 무렵 아들도 조금 달라졌다. 사고 이후 한동안 풀이 죽어있던 아들은 어느 날 저녁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나 운전 말고 배달앱 고객센터 같은 데는 해볼까 하는데. 사람 상대하는 일이라 좀 걱정되긴 하는데. 민수는 웃었다. 내가 사람 상대하는 거 의외로 잘할 수도 있다. 아들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내가? 응. 내가 평소엔 덤벙대도 누구 기분 상한 건 잘 알잖아. 그거 아무나 못해. 아들은 멋쩍게 웃었다. 아빠가 그런 말도 하네. 민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하나님은 사람마다 손에 쥐어준 게 다 다르지. 내가 그걸 멋대로 평가할 필요는 없겠구나. 어느 주말 저녁 민수는 혼자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처음처럼 한강변 공영주차장이었다. 다만 그날은 표정이 달랐다. 예전에는 거기 앉아 자기 인생이 점점 끝쪽으로 밀려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같은 자리에 앉아도 조금 다른 마음이 들었다. 여전히 회사는 불안정했고 앞날이 완전히 정리된 것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적어도 자기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오래 현장을 다닌 감각, 사람의 표정을 읽는 눈, 격한 자리에서 순서를 세우는 능력, 누군가를 설득하고 중간을 이어붙이는 힘. 그건 유행진한 잔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버리지 않고 쥐고 계신 지팡이일지도 몰랐다. 그는 운전대 위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제 손에 든 걸 너무 오래 무시했습니다.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초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네요. 남아있는 걸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이제는 제 화로 휘두르지 않게 해주세요. 제 억울함을 증명하는 데 쓰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을 누르는 데 쓰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손에 들리게 해주세요. 제 지팡이가 아니라 주님의 지팡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친 뒤에도 세상이 갑자기 달라지진 않았다. 차 밖으론 여전히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강바람은 차갑고 휴대폰엔 밀린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그런데 민수는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했다. 복도 끝에 문이 자꾸 멀어지던 꿈도 그날 이후 조금 바뀌었다. 여전히 복도는 길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가 문을 향해 무작정 뛰지 않았다.
대신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다. 낡고 익숙한, 그래서 한동안 가치 없다고 여겼던 어떤 것이었다. 그리고 꿈속에 그는 이제 알 것 같았다. 문이 열리는 건 다리 힘 때문만이 아니라 손에 들린 것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그래서 그 다음 월요일 아침 그는 전보다 조금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젊은 팀장은 이미 자리에 와 있었고 둘은 잠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다. 민수는 커피를 한 잔 내려 그의 책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오늘 오후 거래처 미팅 있죠? 그 사람 숫자보다 표정 먼저 보는 타입입니다. 시작할 때 지난번 현장 복구 얘기부터 하죠. 그리고 자료는 세 번째 장부터 보여주는 게 나을 겁니다. 팀장은 잠시 글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배님. 같이 가주시죠. 민수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다. 그래, 아직 끝난 건 아니구나. 그리고 그는 자기 손을 한번 내려다본 뒤 천천히 회의실 쪽으로 걸어갔다. 지금 이 시간 두 손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셨는지 너무나 평범하고 하찮은 것이라는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모세에게 그저 평범한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셨지요. 다시 한번 내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요.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